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탐구해 볼 자료는요. 로버트 그린의 저서 인간 본성의 법칙 중 일부입니다. 이게 뭐 흔히 권력술이나 처세술 책으로만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좀 다르게 이 책이 제시하는 인간 행동의 법칙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랄까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관계 또 삶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인간 본성의 그 어두운 면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현명하고 공감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통제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인간의 복잡한 내면, 그 심연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외면하는 것보다는 직면하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준다고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죠.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그 힘을 기르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뭐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이 통찰들을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 그 쇼펜하우어가 타인의 불쾌한 행동을 보면 지식 습득의 기회다 이렇게 삼으라고 조언했듯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도구로 이 법칙들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열쇠, 우리 안에 비이성부터 좀 풀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고대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 페리클레스조차 군중의 감정에 휩쓸려서 때로는 최선이 아닌 결정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우리 생각과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뭐랄까 필터 역할을 하고요. 그 결과 우리는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이성이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현실을 딱 직시하고 최선의 길을 찾는 능력이고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제우스 머리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태어났다는 신화처럼요. 우리 안에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딛고 더 높은 수준의 이성적 자아를 탄생시켜야 한다. 이런 비유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금융시장의 거품이나 붕괴도 그렇고 요즘 소셜미디어 보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순식간에 막 감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비난이 쏟아지는 현상도 좀 비슷해 보여요. 그쵸.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뭔가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뇌과학적으로도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랑 논리적 사고나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름 붙이곤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향한 굉장히 강렬한 분노, 그 이면에는 사실 깊은 부러움이나 어쩌면 열등감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우리는 더 익숙하고 표출하기 쉬운 분노로 감정을 약간 둔갑시키는 거죠. 이런 자기 기만은 결국 관계를 왜곡시키고 오해를 쌓게 만들고요. 그런 감정의 오역을 피하고 이성적 자아를 키우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째는요. 나는 생각보다 훨씬 비이성적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편향들이 숨어 있는지 이걸 자각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 기존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막 찾아 헤매는 확증 편향 아시죠? 네네. 네,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나 아니면 되게 그럴듯하게 막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 주장을 더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확신 편향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을 딱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 방아쇠를 찾는 거였죠? 네, 맞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유독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실패 경험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압박감 같은 외부 요인일 수도 있고요. 이 방아쇠를 알아야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기 전에 미리 대비하거나 혹시 휩쓸렸더라도 그 원인을 파악하고 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근데요, 그런 방아쇠나 편향을 아는 것만으로 정말 행동이 바뀔까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또다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항은 없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바로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 감정의 진짜 원인이 뭐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문하는 습관 자체가 이성적 자아를 깨우는 훈련입니다. 이거 뭐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에 감정이 주인이 돼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자는 거죠. 핵심은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감정의 신호를 해독한다. 아,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런 비이성적인 자기인식의 오류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특히 자기 자신에게 좀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 그러니까 자기도취의 법칙을 살펴보면 그 연결고리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누구나 뭐 어느 정도 자기애는 필요하지만 이게 과하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이나 회복 탄력성에 기반이 되지만 심한 자기도취는 좀 다릅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건 종종 좀 불안정한 어린 시절,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방치, 혹은 반대로 막 과도한 칭찬과 기대로 인해서 현실적인 자기인식이 왜곡된 경우, 과잉 간섭에 뿌리를 둔다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내면의 가치감을 스스로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과 관심에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소한 비판에도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나 감정 쓰레기통,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군요. 스탈린 예처럼 처음에는 엄청난 매력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막 끌어당겼다가 점차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 드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자기도취적 리더 유형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시스템보다는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팀워크를 해치고 결국 조직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애랑 병적인 자기도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바로 공감 능력의 유무입니다. 내면이 안정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외부 평가에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유머로 넘길 줄도 알죠. 이렇게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관심을 타인과 세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토대가 됩니다.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소통하는 능력이야말로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핵심 도구인 거죠. 남극 탐험가 셰클톤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원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읽어내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팀을 이끌었잖아요. 특히 지쳐서 반항하던 대원 맥니시를 공개적으로 막 질책하는 대신에 모두에게 따뜻한 우유를 나눠주면서 그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팀의 사기를 높인 일화. 이게 정말 공감의 힘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셰클턴의 공감 능력이 단순히 착한 심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갈고 닦아졌다는 점이에요. 타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임을 알았기에 그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링컨이 했던 말,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그를 더 잘 알아봐야겠어. 이 태도가 딱 공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에 내가 상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 그게 진짜 공감의 시작인 거죠. 그렇군요.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는 그런 적극적인 지적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근데 이런 공감이 자칫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자기 도취자들이 처음에는 공감하는 척 다가오기도 한다면서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정한 공감은 상대를 이해하고 연결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는 결국 행동과 관계의 지속성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인 역할놀이의 법칙이 딱 연결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면을 쓰고 연기하며 살아가는데 타인의 진심과 의도를 파악하려면 그 가면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늘 어느 정도 역할을 연기하죠. 뭐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요. 문제는 그 연기를 너무 잘해서 스스로도 또 남들도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완벽한 연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이나 표정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비언어적 신호들, 목소리 톤의 미세한 떨림이라든지 순간적인 몸짓, 자세의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건 숨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걸 두 번째 언어라고 부르면서 이 숨겨진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 밀턴 에릭슨이 상담 중에 환자가 반복적으로 손을 앞뒤로 흔드는 단순한 동작을 보고 그의 내면에 억눌린, 앞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좌절된 야망을 읽어낸 일화, 이게 이 두 번째 언어 해독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비언어적 신호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불안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오셀로의 오류처럼요. 우리가 잘못 해석할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해석에는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해요. 단편적인 신호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평소 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숨겨진 적대감이나 불편함을 감지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나 비언어적 표현에 혹시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루이 14세가 궁정에서 귀족들을 충성심을 떠보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처럼요. 또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무심코 드러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상대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거 미국 드라마 콜럼보 형사가 딱 떠오르네요. 평소에는 좀 어수룩하고 산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탁 던져서 가면 뒤에 진짜 반응을 끌어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콜롬보 전략이죠. 상대의 방어막을 느슨하게 만든 뒤에 핵심을 찔러서 무의식적인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진정성이나 솔직함마저도 고도로 계산된 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장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상대의 경계심을 풀고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도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일종의 메소드 연기처럼 역할에 깊이 몰입하듯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과 페르소나를 의식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합니다. 와, 듣고 보니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정말 복잡한 일이네요. 가면 뒤의 진실을 보려면 비언어적 신호뿐 아니라 그 사람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까지 읽어야 하는 강박적 행동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격은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격이 우리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법칙이었죠. 네, 이 법칙은 인간 행동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성격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어서 마치 강박처럼 특정 행동 패턴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해요. 그 괴짜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지나친 걱정과 세균 공포증에서 비롯된 과도한 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통제욕은 결국 그의 사업, 인간관계, 그리고 삶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패턴으로 작용했고요. 성격이 그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우리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성격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타고난 기질,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방식, 살면서 학습된 습관,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나 결핍을 보완하려는 무의식적인 보상 기제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평소에 잘 포장되어 있던 본성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쉽다고 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성공이 곧 훌륭한 성격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그것도 좀 위험한 착각일 수 있겠네요.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파괴적인 성격 패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을 한 번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행동은 패턴을 이룹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말이나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겉으로는 긍정적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관계에 해를 끼치는 긍정성으로 포장한 파괴적 유형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어서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사람, 모든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혹은 늘 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드라마 퀸 같은 유형들이요. 성격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니 좀 좌절스러운데요. 하지만 그 성격에서 비롯되는 패턴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변화의 시작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향, 즉 약점과 강점, 그리고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패턴을 고통스러울 만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휴즈처럼 극단적인 통제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발휘하는 대신 자신이 하는 일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만드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항적인 기질이 있다면 단순히 규칙을 깨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는 창조적인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핵심은 자신의 성향을 부정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 재무제표 못지않게 경영진의 성격적 강인함과 정직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포함한 성격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자기 이해가 핵심이군요. 내 안에 강박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다룰 선망의 법칙과 억압의 법칙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또 무엇을 애써 외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선망의 법칙은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는 것, 금지된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에 더 강하게 끌리는 심리를 다루죠.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사람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샤넬 스타일 자체가 더 갖고 싶고 선망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녀는 사람들이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옷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을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그 욕망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본 겁니다. 군요. 신비감을 유지하거나 마이클 잭슨처럼 의도적으로 사생활을 감추는 것처럼 경쟁 심리를 부추기거나 금기와 새로움을 결합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리고 이 외부를 향한 욕망과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내부의 억압된 욕망과 생각, 즉 그림자입니다. 억압의 법칙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어둡거나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얼마나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는지 보여줍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불안과 의심이라는 그 그림자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결국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는 파멸을 맞이했죠. 억압된 그림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나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림자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평소의 모습과 완전히 모순되는 돌발적인 행동이나 말, 통제되지 않는 감정 폭발, 혹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맹렬히 비난하는 투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나치게 완벽하거나 도덕적인 가면, 즉 극단적인 페르소나, 성행곤자처럼 보이려 애쓰거나 특정 신념에 광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려 하기도 하죠. 이런 신호들을 자신과 타인에게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리더가 대중의 억압된 분노, 불안, 편견 같은 집단적 그림자를 교묘하게 자극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터져 나온다는데 그렇다고 마음껏 표출할 수도 없잖아요? 통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통합의 핵심은 수용과 이해입니다. 내 안의 어두운 충동이나 생각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단죄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 그것 역시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났는지 그 뿌리를 탐색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
그림자는 통제 불가능한 파괴적인 힘을 잃고 오히려 창의성이나 깊이 있는 인간적 매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나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우울질이나 약점을 유머로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대중에게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요. 이것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고 진정한 의미의 온전함과 진정성을 갖추는 길입니다. 와, 오늘 로버트 그린의 통찰을 통해 인간 본성의 여러 복잡한 면면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이성적이고 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역할을 위해 정교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강박 패턴에 갇히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과 애써 외면하려는 그림자가 우리 삶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도 확인했고요. 네, 이러한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취자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태도를 바꿈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작가 안톤 체호프처럼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의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게나마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던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그는 타인의 불쾌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 괴로워하는 대신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며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이 조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만약 우리가 자신의 비합리적인 결정이나 실수 혹은 문득 튀어나오는 그림자의 발현에 마주했을 때 자기 비난이나 합리화에 빠지는 대신에요. 마치 타인의 행동을 분석하듯 한 걸음 떨어져서 아, 이것이 내 안에 이런 본성 또는 패턴, 그림자의 발현이구나.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면서 자기 이해를 위한 귀중한 데이터 포인트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을 화두로 삼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